네, 현재 시각 8시 23분 지나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슈 유튜브에서 라이브로도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시거나 재테크존 앱 다운로드 받으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제 국내 증시는 이제 현충일 휴장이었고 네. 그 사이 뭐 뉴욕 증시는 S&P 500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 날아가다가 좀 숨고르게 하는 모습이었는데 뭐 엔비디아 시총 2위까지 올라섰다가 좀 떨어졌다고는 합니다만 그동안 또 오른 거 비하면 또 쉬어갈 때도 됐고요. 예. 예. 뭐 엔비디아는 뭐 이제 진짜 대단합니다. 지금 뭐 엔비디아 관련한 토론방에 가보면은 네. 그냥 그거예요. 그냥 지금 현재 엔비디아가 얼마입니까? 이게 1,200불을 올라선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10대 1로 분할하면 120불 금방이 되겠는데 액면 분할 이후에 200불, 300불 가자 뭐 이런 소리가 막 나옵니다. 그 와. 엔비디아 관련한 토론방에 보면 액면 분할하면 이제 120불 정도인데. 120불 정도 되는데 200불, 300불 가자 하는데 그냥 엔비디아니까 뭐 그거 말고는 없어요. 근거는 실적 앞으로 좋을 거니까요. 뭐 이런 네네. 얘기인데 뭐 주식이 그렇게만 간다면야. 그리고 이제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제 항상 이렇게 어제 22도 금리를 결국 내리긴 했습니다만 다음 주 이제 FMC가 있고요. 네. 항상 그동안에 FMC가 뭔가 시장에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뭐 이렇게 변곡의 역할을 했는데 이번에는 어떨까 싶기도 하고 요렇게 이제 지금 한번 시장이 좀 거시적으로도 한번 짚어볼 때가 되긴 된 것 같아요. 한번 또 진행해 보시죠. 네, 그럼 바로- 이틀치 또 정리하려면 바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바로 모셔보도록 하죠. 대신증권 네. 리서치센터 문남중 수석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우리 국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요즘은 이 달력의 빨간 날이 야속할 것 같아요. 그동안에 이 금년에는 늘 그랬어요. 안 놀았으면 더 좋을 뻔한 날이 많았어요. 쉴 때 미증시 쪽에서 그러니까. 좋은 예. 소식들이 많았죠. 6월 5일 날 워낙 좋았지 않습니까? 미국이. 네. 완전히 날아갔고. 네. 어제 우리 장 열렸으면 우리도 그냥 한번 덩달아로 같이 한번 갈 수 있었는데 조금 이제 숨고르기 하는 상황이고. 한번 이렇게 전반적으로 한번 짚어주시죠. 지금 오랜만에 또 나오셨으니까 시장 상황. 네. 네. 올해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미국 주도의 글로벌 증시 계속 올라갈 룸은 상당히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좀 분위기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분위기가 좀 중요한 게 뭐냐면 이번 주에 이제 ECB가 금리 인하를 단행했지만 사실 ECB는 6월 달에 금리 인하 할 생각은 없었고요. 사실은 이제 4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할 생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이제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이 9월 달로 후퇴될 수 있다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약간 눈치 보면서 하지 못했던 상황이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또 반대로 미국의 경제 지표가 대부분 예상치를 하회하는 예. 둔화되는 흐름들을 좀 보이고 있고 특히 고용 관련된 지표들이 노동시장의 냉각이라는 단어가 나올 정도로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해석이 있다 보니까 결국 시점으로 놓고 봤을 때 6월 FMC를 앞두고 시장은 9월 달에 금리 인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에 앞서서 좀 금리 인하할 여지도 있지 않을까라는 확률을 좀 높일 여지는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7월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늦으면 7월이고 빠르면 6월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다음 주에라도 네. 연준이 금리를 내릴 수 있다. 네. 오, 우리 문 의원님 세게 나오신다. 늦으면 7월이라고 하셨어요. 제가 이 얘기를 해드리는 이유는 네. 22가 금리 인하할 때 했던 성명서를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어제 좀 22 성명서. 예,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사실 22는 2월 통화정책회의에 앞서서 5월 달부터 라가르드 총재가 공개석상에서 금리 인하 하겠다라고 네네. 공개석상에서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다녔거든요. 예. 사실 중앙은행 장이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건 되게 부담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니는 것 자체가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를 해도 되는 그 부담을 좀 낮춰주는 데 영향을 줬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22 금리 인하 이후에 연준이 물가의 경직성을 염두에 두고 견제를 해야 된다는 그동안의 분위기보다는 물가 둔화를 어느 정도 일부 용인하면서 앞으로 좀 금리 인하에 대한 시점에 대해서 좀 빨라질 수 있다라는 뉘앙스들을 좀 부담 없이 좀 얘기하는데 22의 역할이 상당히 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 FMC를 앞두고 실질적으로 단행될지 여부는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아마 다음 주 정도 되면 시장은 금리 인하가 좀 빨라질 수 있다라는 그 분위기는 분명히 만들어지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문 의원님 보시기에 이게
자, 그동안에 보면은 어제 있었던 캐나다 네.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는 G7 국가 중에서는 첫 금리 인하라는 네, 의미가 맞습니다. 있었고 그 전에 스위스가 먼저 금년에 금리 네네. 인하했고 이거는 선진국 중에서 처음이었고 네, 맞습니다. 그랬더니만 스웨덴도 따라가고 네. 이번에 20위도 결국 했고 이건 어떻게 자기들끼리의 그냥 각자의 형편에 따른 결정으로 보세요? 아니면 이 중앙은행 간의 정책 공조라고 보세요? 지금은 여러 국가들이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공조처럼 보이는데요. 공조처럼 사실 보인다. 네. 각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물가 추이에 따라서 이제 정책을 결정하기 네. 때문에 그 부분이 더 통화 정책에는 영향을 줬다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캐나다 같은 경우에도 사실 캐나다 중앙은행장이 예. 앞서서 이제 금리 인하하겠다고 얘기는 했지만 예. 캐나다 중앙은행이 염두에 두고 있는 물가 목표치 상단이 3%인데 이를 하회하는 물가가 3개월 연속 나타났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22 역시 올해 1월 통화정책회의를 통해서 했던 얘기는 뭐냐면 22가 생각하고 있는 중기 물가 목표에 지금 근원 물가가 부합할 정도로 떨어진 걸 확인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동안의 통화 정책에 대한 변화를 줘도 된다는 얘기를 계속 해왔던 거죠. 그러니까 각 중앙은행들이 각 나라의 이제 물가 추이를 놓고 보고 이제 금리 인하를 단행을 한 거고 이제 와서 보면 스위스, 스웨덴, 캐나다, ECB 이렇게 이제 금리 인하를 단행하는 국가들이 많다 보니까 공조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결국 연준 입장에서도 유로존 내에 있는 이제 중앙은행들의 금리 인하 이런 모습들은 금리 인하에 대한 부담 많이 낮춰주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6월, 7월 달 금리 인하할 수 있는 확률값을 높였는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일을 페드를 연준을 비롯해서 중앙은행들의 정책 갖다 이렇게 꾸준히 워치하는 사람들 입에서는 그 진단은 어제 20일은 다소 매파적인 금리 인하였다 네. 이렇게 표현을 하고 네. 막상 금리 인하 나오고 나니까 네. 독일 국채 금리가 처음에는 내려오다가 네네. 그다음 튀어버리고 네. 오히려 올라버리고 유로도 강으로 갔어요. 금리를 내렸는데 네. 자 이게 매파적 금리 인하 예, 그런 용어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네. 그렇게 얘기했던 이유는 앞으로 이제 데이터에 근거해서 통화 정책을 결정하고 미팅 대 미팅을 통해 가지고 이제 통화 정책을 결정한다는 그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게 영향을 줬다고 생각을 해요. 올해 연내까지 22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금리 인하를 지금보다 더 해야 되는 명분들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독일과 네.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물가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고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4분기, 올해 1분기 기술적인 경기 침체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로존 입장에서도 기술적 경기 침체 목전에 놓여 있는 상황을 놓고 본다고 하면 현재로서는 좀 금리 인하를 앞으로도 2번, 3번 정도는 단행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금리 인하 시기라든지 횟수에 대해서는 그 해석이 좀 엇갈릴 수가 있는 게 그 연준이 만약에 좀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경기 둔화가 우려돼서라고 한다면 이거는 시장에는 또 안 좋은 악재로 해석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좀 빠른 속도로 금리 인하기보다는 좀 천천히 금리 인하를 단행하는 게 우리 시장에서는 더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런 시각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현재 연준이 금리 인하라는 사이클에 들어가기 위해서 부합을 해야 되는 조건들이 있는데요. 네. 현재로서는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현재 미국 경제의 견고함을 요긴하는 정도 이를 염두에 두고 이제 금리 인하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앞서서 이제 경기 둔화까지 염두에 두기보다는 금리 인하를 하기 위한 명분이 필요한데 현재 미국의 경제 지표가 그 임계치 정도를 맞아주는 정도 그걸 염두에 두고 통화 정책을 결정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팬데믹 이전과는 많이 다르죠. 예전에 팬데믹 이전에는 앞으로 경기가 좋아지지 않을 걸 염두에 두고 선제적으로 보험성 금리 인하를 단행했던 상황인데 지금은 사실 미국 경제 상황을 놓고 본다고 하면 연준이 굳이 금리 인하를 할 필요는 없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 이유는 직전 금리 인상 중단했던 시점의 정책금리 2.5와 현재 정책금리 5.25에서 5.5를 염두에 둔다고 하면 레벨이 너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 내에서도 앞으로 만약에 미국의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하면 지금 현재 정책금리, 이 고금리가 계속 장기화 유지해야 된다고 하면 이게 결국 경기 침체의 발화점이 될 수 있다라는 언급들이 좀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재 레벨이 너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는 좀 금리 인하를 단행을 해도 부담은 없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고요.
예전에는 금리 인하를 단행하기 위해서는 사실 고용지표, 특히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가 10만 명 초반 정도까지 떨어지는 게 항상 확인되고 나서 금리 인하를 예. 단행했는데 최근에 브루클린 연구소도 그렇고 일부 연구소들이 추측하고 있는 비농업 부분의 고용자 수, 연준이 금리 인하를 단행하기 위한 그 레벨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팬데믹 이전에는 6만 명에서 13만 명 정도 되면 연준이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 있는 레벨 정도 봤는데 팬데믹 이후에는 현재로서는 16만 명에서 23만 명까지 레벨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날 이제 5월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 예상치가 18만 명 정도 되고 있는데 직전 2개월 거를 합친 3개월 이동 평균을 놓고 본다고 하면 그 레벨에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준이 지금 당장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해도 문매를 받을 여지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요. 야, 그래도 지금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다음 주 화수니까 우리는 목요일 새벽이면 확인되는 FMC에서 6월 FMC에서도 연준이 금리를 내릴 수도 있다라고 이제 베팅하신 우리 문연구원 위원님, 자, 한번 내기하시죠. 내기요? 자, 만약에 다음 주에 FMC가 네. 저기 금리 인하를 하면은 네. 이거 다소 좀 거래 조건이 좀 불균형이네. 다음 출연하실 때 저희가 기립박수를 한번 쳐드리고 혹시 금리 인하 안 하고 넘어가면은 저희 우리 스튜디오 수고하시는 스태프들 전부 저희 포함 커피 사오시게. 그거는 뭐 제가 충분히 할 수 있고 하지만 아마 다음에 출연을 못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게 아니면 아마 여기서 섭외를 안 해줄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 지금까지는 잘 짚어오셨어요. 지금까지는 잘 짚어오셨는 게 문 의원님이 우리 멘탈 약해지고 약간 흔들릴 때마다 괜찮아요 하면서 이렇게 잘 잡아와 주셨는데. 아니 왜냐하면 엔비디아 막 주가 그러니까, 날아갈 때 네. 계속 더 갈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해주셨기 때문에 엔비디아는 유동훈 본부장님보다 더 세셨어요. 네. 전망이. 네. 예.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네. 네. 주식 분할 이후에 더 그럼 날아갈 주식 분할 수 있다. 이후에도 네. 뭐 엔비디아 얘기 좀 해드릴까요? 네, 예. 네. 일단 미국 내 IB들이 최근에 목표 주가를 올렸는데 상단이 1,500불 정도 돼요. 저는 그 정도까지 충분히 올라갈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엔비디아 25년 해결 연도 1분기 실적 발표할 때 종합 선물 세트를 모두 다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실적은 예상보다 좋았고 네. 앞으로 매출액 기준으로 실적은 더 좋아진다고 얘기해줬고 또 보통주 기준으로 액면 분할하겠다. 또 분기당 현금 배당을 중회가겠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플랫폼 출시에 대해서 또 언급을 해줬죠. 결국 엔비디아가 앞으로 가는 길에 대해서 토를 달지 말라는 그런 얘기를 해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사실 저는 이 부분보다는 더 주안점을 두고 보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규 플랫폼 출시를 앞두고 있으면 기존 제품에 대한 판매량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엔비디아의 주력 제품인 호퍼 GPU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물량들을 대부분 대형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대부분 가지고 가다 보니까 네. 사실 일반 정부랑 일반 기업들이 그동안 물량을 가지고 못 갔던 상황이에요. 근데 최근에는 신규 플랫폼 출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대형 클라우드 사업자들 물량들이 좀 줄어들면서 그 물량들을 지금 일반 정부와 기업들이 가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기존 제품에 대한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이 되게 특이한 점이고요. 또 사실 신규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예상보다 출시일이 좀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 신규 제품을 앞두고 그 모멘텀 공백을 채워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우려들을 해소시켜준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엔비디아 투자 포인트를 놓고 봤을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봅니다. 그래서 올해 역시 남아있는 기간 동안을 놓고 본다고 하면 공급보다는 엔비디아 칩 수요가 높은 상황이 계속 유지될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단기적으로 많이 오른 건 분명히 있지만 기술적인 조정은 일부 있을 수 있지만 여전히 1,500불 정도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여력이 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 미국 대선 이전까지는 엔비디아를 좀 계속 가지고 있으셨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갖고 계신 분들이야 그렇고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앞으로 좀 큰 가격 조정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그래요? 기술적으로 급등을 하게 되면 숨고르기 구간은 분명히 나올 수 있거든요. 그때를 염두에 두고 좀 사 놓으신다고 하면 아무래도 사놓은 금액보다는 좀 올라갈 여지는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기대할 수 있는 목표 수익률은 좀 낮춰야 되는 부분들은 있지만 그래도 이제 다른 사람들이 엔비디아를 갖고 있을 때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을 때 겪을 수 있는 그런 소외에서는 좀 벗어날 수 있는 기회들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시가총액 순위로 뭐 애플 제치고 2위로 갔다가 간밤에 주가 좀 떨어지니까 다시 3위로 내려앉았는데 충분히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넘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지금 분위기로서는 충분히 일시적으로 시총 1위를 탈환했다가 잠시 내려올 수는 있지만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상대적으로 엔비디아보다는 주가 모멘텀이 좀 떨어지고 있는 네네. 상황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의 현재 이치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면 엔비디아랑 동일하게 새로운 플랫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언급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지금 뭐 소위 말하는 뭐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과열 조짐은 없고요, 아직. 사실 뭐 엔비디아를 비롯한 매그니피센트 7의 네. 12개월 PR 같은 예. 지표를 가지고 좀 얘기를 해드리면요. 나스닥 100 지수 기준으로는 지금 현재 30배 전후고요. 나스닥이. 예, 매그니피센트 7 종목들은 60배 전후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근데 이제 버블이라고 하면 우리가 2000년도 닷컴 버블과 비교를 해보는 게 훨씬 더 네.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은데요. 네. 그때 당시 나스닥 100 지수의 12개월 확정 PER은 60배였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 주도했던 기업은 시스코라는 기업이었는데 그 기업을 주도로 해당되는 기업들의 PER은 200배 정도 됐습니다. 200배. 단순하게 보면 닷컴 버블 때 지수가 60 그리고 주도 기업들이 200배 그리고 지금 현재 지수가 30배 30배. 그리고 매그니피센트 7 종목들이 60배 정도 있기 때문에 사실 버블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때 당시에는 사실 무분별한 투자가 많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인터넷 관련된 사업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가 이루어졌고 투자에 대한 해소가 많이 늦어진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의 AI 붐 투자는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계시는 빅테크가 주도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기업들이 실적이 양호하고 재무 구조가 튼튼합니다. 이런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있고 일부 기업들은 반도체, 클라우드 부분에서 수익을 해소하고 있는 상황인 걸 놓고 온다고 하면 단순하게 닷컴 버블과 지금 상황을 좀 비교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지금 뭔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좀 더해지면서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한 4.2% 정도까지 떨어진 상황인데 그럼 앞으로 국채 수익률 흐름은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사실 지난해 10월 달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4.99까지 갔다가 떨어지기 시작을 네. 했고요. 올해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 금리 인상기 때 물가가 떨어지는 속도, 금리 인상을 중단하고 나서의 물가가 떨어지는 속도는 분명히 차이가 있는데 올해 1분기 같은 경우에는 물가가 많이 떨어졌던 기존의 잣대를 두고 올해 발표되는 물가 지표를 해석하다 보니까 사실 시장의 기대를 만족시켜주지 못하다 보니까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일시적으로 올라간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올해 1분기 4월 달 전후 형성된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왜곡된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질적인 미국채 10년물 금리의 고점을 보신다고 하면 작년이 아니라 재작년 10월 달에 형성된 4.23 정도 보시면 돼요. 그래서 4.2를 하회하는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정상적인 가격을 반영해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아마 6월 FMC가 끝나고 7월 FMC가 다가올수록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3.8 정도까지 충분히 내려갈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보는 이유는 결국 미국채 10년물 금리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변수는 물가입니다. 근데 연준도 그렇고 주요 IB들이 바라보는 올해 분기별 물가 하락폭을 놓고 본다고 하면 연준 같은 경우에는 내후년에 이제 연준의 물가 목표치 2%에 도달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3, 6, 9, 12월 매번 발표되는 수정경제 전망을 통해서 하향 조정될 거를 좀 전망을 하고 있고요. 주요 IB 같은 경우에도 올해 연말을 놓고 봤을 때 미국채 10년물 금리를 3.89 정도,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내려가는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흐름이라고 놓고 온다고 하면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매번 도래하는 FMC가 올 때마다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뭐 미국은 그러면 걱정 안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이제 조정 끝, 상승 시작 이렇게 봐도 될까요? 한국 코스피 지수의 하단은 상당히 많이 견조해졌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하단은 견조해졌다. 네, 그렇게 보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 지난해 10월 이후 예. 디램 반도체 현물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을 했고 네. 올해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 전체 수출 증가율, 중국향 수출 증가율, 반도체향 수출 증가율이 모두 플러스로 바뀌면서 네. 사실 우리나라 증시 하단이 많이 굳건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앞으로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다시금 이제 엔비디아 관련된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예. 삼성전자 분명히 엔비디아향 HBM3 12단 컬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고요.
아마 늦어도 3분기 안에 발표가 될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이 젠슨항 CEO가 언급을 해줬기 때문에 아마 주가가 삼성전자에서 반영을 한다고 하면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는 선방 압력이 좀 더 높을 여지가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젠슨황의 그 엔비디아 CEO의 그 삼성전자 관련한 언급이 콜 테스트 통과했다를 갖다가 컨펌한 건 아니죠? 테스트 중입니다. 테스트 중이다. 네, 이제 시장에서는 관련 문제로 인해서 딜레이되고 있다라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삼성전자 주가가 하락하고 있었는데요.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HBM을 공급받을 수 있는 업체가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 세 업체이기 때문에 납품받는 입장에서는 사실 공급처가 다변화되는 게 안정적으로 제품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삼성전자의 컬 테스트를 좀 빨리 진행하고 싶은 부분들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삼성전자의 주가가 하반기 정도 되면 SK 하이닉스가 좀 다른 모습을 좀 보일 걸로 좀 보고 있고요. 지금은 SK 하이닉스가 HBM의 확고한 입지로 인해서 2025년도까지는 삼성전자보다는 좀 좋게 보이는 부분들은 있지만 삼성전자가 컬 테스트만 통과하게 된다고 하면 월 생산 캐파가 SK 하이닉스보다 더 빠르기 때문에 올해 연말 정도 되면 SK 하이닉스보다 HBM을 생산하는 능력이 더 커질 여지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 삼성전자 주가가 하반기 때는 SK 하이닉스보다는 더 높아질 여지는 있다라고 그렇게 좀 봐도 되는 부분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호가 보니까 SK하이닉스는 지금 이제 한 19만 9,500원, 삼성전자 7만 9,700원인데 그럼 삼성전자는 올해 하반기 어느 정도까지 예상하시는 거예요? 저희 당사 애널리스트 목표주가 10만 원 10만? 얘기하고 있고요. 네. 저 또한 10만 원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 이유가 올해 코스피 지수 미국 대선 이전까지 2,900선을 상회하는 흐름 좀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삼성전자 주가도 10만 원 정도까지는 갈 여지는 있다라고 그렇게 좀 계산해 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는요? 미국 대선으로 갈수록 오히려 삼성전자는 올라가는데 SK 하이닉스는 지금 가격대 수준을 유지하는 정도로 좀 보고 20만 있습니다. 원. 예. 그래요. 이제 뭐 다른 섹터로 넘어가기 전에 요 부분 하나만 더 왜 미국 지금 어제 나온 뉴스 중에 그 뭡니까 챗GPT도 그렇고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엔비디아 이르기까지 다소 AI 부분의 독점 내지 독과점 요 관련해서 한번 좀 조사하겠다는 미국 당국 측의 그 반응은 그냥 안 하고 넘어가기는 좀 뭐 해서 그냥 한번 말이나 하고 넘어가는 걸까요? 사실 자기네 네. 나라 잘 돼 갔는데 왜 또 태클을 걸죠? 아무래도 지금 현재 이제 미국의 정당 구조를 놓고 본다고 예. 하면 바이든 대통령이 집권을 하고 있지만 네. 지금 상원이 민주당이 가지고 가 있을 뿐 하원은 공화당이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민주당이 정책적으로 내세우는 게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규제인데 사실 이거에 대해서 강하게 어필하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런 법안들에 대한 부분들이 소식으로 전해진다고 하더라도 실효성이 없는 거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에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걸로 좀 보고 있고요. 네. 오히려 저런 규제안보다는 제가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매그니피센트 세븐 종목들의 주가가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얘기해드린 이유는 네. 주주환원이란 부분들 때문에 좀 얘기 드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얘기를 드려도 될까요? 예, 주주하는 정책. 예, 주주하는. 예. 우리 국내 투자자분들이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을 제일 부러워하는 대목 중에 하나가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사실 빅테크 기업들의 현금이 너무 많아요. 근데 다지만 이 규제 때문에 이거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매그니피센트 세븐 종목들 내에서 놓고 본다고 하면 메타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배당을 안 하다가 이제 연간 $2 정도 배당하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구글 같은 경우에도 4월 달에 연간 80센트 정도 배당을 하겠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죠. 사실은 이 배당을 하게 된다는 것 자체가 현금 흐름이 안정적으로 창출되고 있다는 걸 좀 보여주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지금 사실 매그니피센트 세븐 내 종목들은 대규모 자본 지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금을 써야 되는 용도들이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당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현금 흐름 창출이 탁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기 때문에 앞으로 혹시라도 미국 대선 이전까지 매그니피센트 종목들이 주가가 더 올라간다고 그 논리를 놓고 온다고 하면 사실 주주환원이나 부분들이 가장 크게 작용할 여지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아까 구글이 배당을 얼마를 한다고요? 80센트. 야가다. 지금 주가가 지금 뭐 176불, 178불인데
네. 알파벳이. 하다못해 네. 월배당이에요? 아니에요. 연간. 연간이죠. 예. 그러면 1%만 해도 1분 70은 돼야지. 아니 올해 빅테크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한 규모가 거의 역대 최대라면서요. 네네. 예, 이것도 다 그러니까 결국엔 주주한테 다 돌려주는 거잖아요. 매입해서 소각하게 되는 맞습니다. 거니까.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저렇게 좋은 흐름을 가지고 가는 이유이기도 하고, 사실은 요즘에 그 M&A를 하려고 많이 해요. 매그니피센트 세븐 종목들도 그동안 이제 기업들을 인수하려고 타진을 많이 했다가 결국에는 이제 정부 차원에서 규제를 하기 때문에 못 하고 있어서 지금 현금이 상당히 많이 쌓여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그 현금들을 써야 되는데 이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 소각 이런 것들을 현재 선택을 해가지고 하고 있는 입장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엔비디아가 좀 비싸게 느껴져서 못 사신 분들은 그 매그니피센트 세븐 중에서 네. 골라서 사면 되는 거예요? 저는 혹시 접근을 하신다고 하면 메타 플랫폼스하고 테슬라를 좀 보시는 게 좋겠다고 테슬라. 생각하고 있고요. 메타 플랫폼스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이커머스 사업자들이 사실 메타를 통해서 광고 매출을 많이 줬던 상황인데 그 증가율이 이제 꺾이는 상황이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주가에서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올해 들어서 이제 메타 산업과 관련된 기존의 투자들을 계속 캐파를 늘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렸던 두 가지 이유가 사실 메타 플랫폼스가 최근에 주가 하락을 겪었던 요인이긴 하는데 이 부분들이 좀 희석화되고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메타 플랫폼스는 단기적으로도 지금 당장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 테슬라는 반대로 지금 당장은 움직이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 판매량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게 지표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는데 그나마 좀 좋아지는 부분들은 매월 감소율을 놓고 온다고 하면 조금은 개선되는 양상이기 때문에 하지만 노보택시 발표를 전후로 해서 그 자율주행과 관련된 부분들이 모멘텀으로 부각된다고 하면 사실 테슬라가 가장 먼저 움직일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엔비디아를 사지 못하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메타 플랫폼스 테슬라가 가격도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시각 8시 50분 지나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 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오늘 코스피가 1% 넘게 상승할 걸로 보입니다. 지금 호가로 봤을 때는 2,722포인트, 코스닥도 0.5%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 지수는 855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2.9% 강세가 예상됩니다. 지난 6월 5일에도 이미 2.7% 강세를 보여줬고 오늘 추가적으로 상승세가 이어질 걸로 보이고요. 지금 호가는 79,700원. SK하이닉스도 2.9% 동반 강세가 예상되죠. 예상 체결가는 199,500원. LG에너지솔루션 강보합권 예상되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3% 상승할 걸로 보입니다. 예상 체결가는 261,5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금 강보합권 예상되고 현대차가 0.9% 하락이 예상됩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지금 호가로 봤을 때는 5%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65,900원이고 기아가 2% 또 강세가 예상되네요. 호가는 121,900원. 셀트리온이 소폭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97,700원이고 포스코홀딩스가 0.7% 상승할 걸로 보이고요. 예상 체결가는 384,000원. KB금융 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쪽 오늘 에코프로비엠 지금 2% 상승 예상됩니다. 지난 6월 5일 6% 강세를 보였고 추가적으로 지금 2% 상승이 예상되고 있는 에코프로비엠이고요. 에코프로도 1.5% 상승할 걸로 보입니다. 예상 체결가는 102,200원. 알테오젠 5% 강세 예상되네요. 호가는 25만 원이고 HLB도 2% 상승 예상됩니다. 엔캠 보합 예상되고요. HPSP가 0.38%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4만 원이고 리노공업이 1.3% 상승할 걸로 보이네요. 지금 호가는 26만 9천 원. 셀트리온제약, 레인보우 로보틱스, 클래시스 호가에서 아직까지는 큰 움직임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개장까지 7분여가량 남았는데 지난 화요일 날 외국인들이 거래소에서 대규모 순매수를 보여줬잖아요. 네, 그러면 아무래도 뭐 삼성전자라든지 국내 증시를 대표하는 주식들을 산 것으로 보여지는데 오늘도 이제 외국인 매수 여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네요. 그러네요. 예. 뭐 수급 측면에서는 그쪽에서 외국인들이 뭐 좌지우지한 지 오래됐으니까. 그죠? 예. 야, 그런데 결국 돌고 돌아 지수만 봤을 때는 돌고 돌아 2,720으로 다시 이제 돌아오는 거고.
우리 코스닥은 계속 막히던 870이나 75를 갖다가 빨리 이제 또 도달하는 게 이제 목표인 것 같은데 오늘 어쨌거나 개장 초에 다들 바쁘실 것 같아요. 아니 이렇게 좀 시장이 강하게 올라가면 이제 또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네. 이제 궁금해지는 게 이 상승세가 유지될 수 있을지 아니면은 전강후약이 될지 예. 좀 궁금해지는데 지금 시장 분위기로 봤을 때는 어떤 감이 느껴지세요? 시장 분위기로 봐서는 네, 소장님 감이요. 제 감을 믿으십니까? 아니 믿고 안 믿고보다는 이제 지금 그 나름의 눈빛은 뭐세요? 그 인디케이터 역할을 해주시니까 인디케이터 역할을 네, 좀 해주니까 궁금해서요. 정강 후보? 아 뭐. 오후에는 좀 보합권 정도. 아니 그냥 뭐 올라간 거 유지만 하면 아 석세스죠. 완전.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 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아, 애매하게 말씀을 예. 주시네요. 그래요. 그럼 연구위원님 어떻게 보세요?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네. 지금 시장 지금 일단은 출발 자체는 굉장히 좀 좋을 걸로 네, 보여지는데 좋죠. 네. 어떠세요? 오늘 흐름 전체적으로 어떻게 예상하세요? 정강 후약 예상하고 있고요. 정강후약. 네, 왜냐하면 지금 중요 경제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분위기를 좀 반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일단 고용지표 중요하죠.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 전월치가 17만 5천 명이었는데 지금 현재 예상이 18만 명. 소폭 증가하는 걸 염두에 둔다고 하더라도 그 4배를 놓고 온다고 하면 여전히 고용시장이 둔화되고 있다라는 해석으로 옮겨갈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결과 자체는 나쁘진 않는데 혹시 모를 좀 비농업 부분 고용주와 수가 크게 증가할 여지를 염두에 두고 좀 지켜보는 그 심리가 반영될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고용 시장이 좀 둔화되면 시장은 좀 좋아할 수 있는데. 그렇죠. 연준의 금리 인하가 좀 빨라질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결과 때문에 정각 후약을 좀 얘기해 드리는 거고요. 다음 주에도 사실 13일 날 한국 시각으로 근데 이제 6월 FMC 이전에 발표되는 미국의 5월 소비자 물가 되게 중요한데요. 네. 지금 현재 예상치가 헤드라인이 3.4 그리고 이제 근원 같은 경우가 3.5 정도 돼요. 그러니까 헤드라인은 동일하고요. 전월과 비교했을 때 근원은 소폭 떨어지는 걸 염두에 두고 있는데 이 정도 결과치만 나온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시장에서는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이 조금 당겨질 수 있다라는 해석으로 옮겨갈 여지는 있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주초부터 좀 증시가 좋을 여지가 있을 걸로 좀 보고 있어서 오히려 오늘 장 후반에 좀 밀리면 좀 사들이는 전략도 좀 좋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뷰를 정확하게 말씀을 주시네요. NDF 시장에서 환율이 많이 급락했는데 한 8원 정도 하락 전일 대비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요 달러도 어떻게 보면 지금 레벨이 아주 크리티컬한 데 와 있는데요. FMC 전후해서 한번 달러의 근본적인 어떤 추세가 나올까요? 사실 달러는 네. 올해 들어서 4월 이후로 달러보다는 이제 엔화가 강세로 전환되면서 네. 그 부분을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상대적인 통화인 달러가 생각보다 움직임이 좀 제한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경제지표 결과에 따라서 움직임이 좀 달라질 수는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경제지표 결과를 놓고 본다고 하면 달러는 상방 압력보다는 하방 압력이 좀 높아질 여지가 있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 6월 FMC 전후 좀 지금보다는 레벨이 좀 다소 내려갈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얘기는 결국 외국인들 입장에서 최근에 이제 매도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시 매수로 전환될 수 있는 또 한 가지 요인으로 작용할 여지도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추세적으로 놓고 온다고 하면 달러는 약세, 원달러 환율은 강세를 염두에 두고 투자자분들이 좀 환율에 대한 전략을 세워가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사실 문남중 연구위원님은 이제 뭐 매크로 쪽이라든지 이쪽 전문이시긴 한데 그 국내 증시 쪽에서 최근에 이슈가 됐던 게 그 영일만 앞바다 있죠. 네. 이거 뭐 뉴스로 많이 접하셨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여쭤봐도 되죠? 네, 뭐 여쭈는 봐도 되는데 네. 잡혀가는 건 아니겠죠? 아니 뭐 투자의 뷰는 얼마든지 자유롭게 말씀하실 네. 수 있으니까요. 이게 최근에 보면은 국내 증시에서는 스틸 파이프라든지 중소형 관광주 이런 거 움직이고 석유가스 관련주도 움직이거든요. 네. 어떻게 봐야 돼? 뭐 테마긴 합니다만. 예. 일단 정부, 특히 대통령이 선명을 냈기 때문에 좌지우지할 수 없는 요인이긴 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이제 이게 과연 사실인지 여부에 대한 논란들이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주가들은 좀 흔들릴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주가 얘기는 뭐 추후에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 거고, 일단 제가 보기에는 좀 의구심이 좀 많이 드는 부분들은 분명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과거 1990년도에 울산 앞바다에서 천연가스가 발견되고 나서 이제 2004년부터 2021년도까지 이제 생산을 했던 과거 이력이 있긴 있는데, 지금 140억 달러 정도 추정되는 양을 놓고 이를 물리 탐사를 하고 시추공을 뚫기에는 비용이 너무 크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추정되는 매장량이 140억 배럴. 네, 이게 실제 매장됐는지 여부를 확인하려고 하면 최소 5개의 시추공을 뚫어야 되는데 개당 1,000억 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5천억 원 정도를 부담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 언급되고 있는 포항 영일만 이 동해 심해가스 관련된 탐사를 했던 이 호주 최대 석유 개발회사 우드사이드가 사실은 이제 탐사하는 과정에서 철수를 했다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불확실성이 상당히 큰 부분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게 이제 순조롭게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올해 12월부터 탐사 시추를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따른 결과가 내년 3월에서 4월 정도 나오고요. 네. 결국 2027년에서 28년 정도 돼야 시추 시설을 공사를 들어가게 된다고 하면 2035년 정도 돼야 그때야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이제 추출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시간이 길게 걸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일단 뭐 취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게 모멘텀이 좀 연속성을 가지기는 좀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마주임을 알고 접근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좀 손 빠르신 분들만 접근하셔야겠네요. 트레이딩 관점에서만 트레이딩 좀 관점에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일단 오늘 뭐 국내 증시 호가 상황은 좀 굉장히 순조로운 출발이 예상이 됐던 부분이고요. 주말에 나올 미국에서의 노동 고용 지표 발표를 앞두고 국내 증시 어떤 흐름을 나타내는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 흐름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6월 7일 금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혼조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만 국내 증시가 쉬어가는 동안 S&P 500, 나스닥은 또다시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이었고 엔비디아 주가는 계속해서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지금 주식 분할을 앞두고 상승 모멘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 물론 간밤에는 1% 좀 숨고르는 양상이었습니다만 지금 뭐 주가 수준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1,200달러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고 시총 2위와 3위 순위를 지금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 쪽도 이제 반도체 섹터를 중심으로 좀 매수세가 유입되는 분위기인데 먼저 출발 지수부터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1% 이상 올라갑니다. 2,718포인트, 코스닥도 0.6% 상승합니다. 각각 출발 지수 2,717포인트, 856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0.9% 올라갑니다. 78,200원이고 SK하이닉스가 2% 상승하네요. 198,100원. LG 에너지솔루션도 1.28% 올라갑니다. 35만 6천 원. 현대차도 0.57% 올라가네요. 26만 5천 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0.7% 상승합니다. 76만 6천 원. 그리고 기아도 1% 상승합니다. 지금 12만 600원이고 삼성전자 우선주 2% 올라가네요. 6만 4천 원. 셀트리온 0.79% 상승합니다. 19만 2,400원. 포스코홀딩스도 1.5% 상승합니다. 38만 7천 원. KB금융 2.4% 강세입니다. 7만 9,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2.7% 올라갑니다. 20만 8천 원이고요. 에코프로도 1.89% 올라가네요. 10만 2,500원. 알테오젠 3% 강세입니다. 24만 5,500원. HLB 좀 쉬어가고요. 엔캠 지금 강보합권으로 29만 5천 원. HPSP가 1.2% 상승합니다. 4만 350원. 리노공업 2.4% 올라가네요. 27만 2천 원. 셀트리온작 1% 상승 중이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오름세입니다. 16만 1,500원. 클래시스는 0.4% 하락하면서 46,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게 되면은 웹툰 관련주들 많이 올라갑니다. 뭐 지금 네이버 웹툰 나스닥 상장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와이랩 같은 경우가 지금 11% 급등 중이죠. 17,630원이고 미스터블루도 9% 넘게 올라갑니다. 2,900원. 그리고 네이버가 0.4% 올라가고요. 탑코미디어가 1.7% 상승 중.
중이죠. 3,450원. DNC 미디어도 4% 강세 보여주고 있고 키다리 스튜디오도 지금 6% 넘게 올라갑니다. 5,900원 선이고요. 그리고 NHN 0.4% 상승 중이고 MBT, 핑거스토리가 각각 4.9%에서 3.7% 올라갑니다. 그 밖에 수성 웹툰, 조이시티까지도 1% 이상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웹툰 관련주들이 동반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오늘 금융주들 흐름도 굉장히 좋아요. 좀 아이러니하네요. 지금 연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져가고 있는 것 같은데 오히려 지금 금융주들은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KB금융, 밸류 프로그램 기대감 때문일까요? KB금융 3.4% 올라갑니다. 지금 8만 원 선을 중심으로 흐름 이어지고 있고 신한지주 5% 올라갑니다. 와, 금융주가 이렇게 탄력적으로 올라가는 거 보는 게 좀 쉽지가 않은 것 같은데 지금 신한지주 47,900원, 하나금융지주도 2.3% 상승 중이죠. 61,100원, 키움증권, 삼성생명도 상승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금융지주가 지금 2% 상승 중이네요. 14,360원, 카카오뱅크도 2.4% 올라갑니다. 그리고 DGB 금융지주도 1.8%, BNK 금융지주도 1.4% 올라가고요. 이 가운데 이제 금융주 내에서 좀 올라갈 때 끼 있게 좀 탄력적으로 올라가는 제주은행 같은 경우는 오히려 소폭 내림세입니다. 12,1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금융주들 흐름 좋고요. 그 밖에는 지금 2차 전지 반도체 쪽 흐름도 좋네요. 2차 전지 쪽에서는 대표적으로 셀 업체인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2% 지금 상승 중이고요. SK이노베이션도 1.6% 올라가고 이런 셀 업체뿐만 아니라 전고체 쪽도 흐름이 좋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은 2차 전지 전고체 쪽에서는 테이펙스가 지금 7% 강세 보여줍니다. 34,000원 선이고요. SKC도 4.5% 상승 중입니다. SKC 같은 경우는 또 동박 쪽이긴 합니다만 유리개판 관련주로도 엮여 있기 때문에 이런 모멘텀까지 더해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밖에 덕산테코피아가 5.8% 강세고 지금 레이크 머티리얼즈도 1.9% 상승 중이고 대주전자재료도 2% 이상 올라가고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도 지금 상승 중입니다. 그 밖에 레몬 또 상승 중이고요. SK 아이테크놀로지도 2% 넘게 올라갑니다. 오늘 2차 전지 쪽 흐름도 괜찮네요. HBM 쪽 여전히 좋습니다. PSK 홀딩스가 6.8% 강세입니다. 69,000원이고요. YC캠도 유리기판 쪽으로도 엮여 있는 종목이죠. 그리고 한미반도체는 오히려 좀 물량들이 나오면서 1% 내림세고 DI가 2.7% 상승, DIT도 1.8% 올라가고요. MK전자도 오름세, 오로스테크놀로지도 2.8% 상승 중입니다. 24,900원이고요. 워트도 3% 강세, 제너셈도 지금 1% 이상 올라갑니다. 네,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오테크닉스, STI, 오픈에지 테크놀로지 모두 1% 이상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이오시밀러 쪽도 흐름 좋네요. 바이넥스, 알테오젠. 알테오젠은 호가부터 움직임이 좋았거든요. 지금 알테오젠이 5% 이상 올라가고 지금 바이오시밀러 쪽은 대부분 종목들이 좀 양봉을 보여주고 있는데 바이넥스가 지금 6% 강세입니다. 15,300원. 그리고 알테오젠도 5% 강세고요. 그리고 이수앱지스, 한미약품도 2%에서 1% 상승 중입니다. 그 밖에 제약사, 대웅제약, 한올바이오파마까지도 1% 이상 상승을 보여줍니다. 지금 시각 9시 6분 지나갑니다. 수급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 순매수 보여줍니다. 지난 화요일에도 5천억 원 넘게 매수를 보여줬던 외국인인데 오늘 지금 1,406억 원 매수 우위고요. 개인과 기관은 각각 1,341억 원, 52억 원 순매도입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 투자자 순매수입니다. 195억 원 순매수고요. 외국인과 기관 각각 131억 원, 36억 원 매도 우위입니다. 오늘 외국인 선물 시장에서 좀 많이 삽니다. 2,437계약 순매수를 보여줍니다. 환율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 개장 상황입니다. 달러원 환율은 떨어지네요. 5원 50전 하락한 1,367원 5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오늘 시장 좀 네. 해석이 쉽지 않은 게 금융주는 올라가고 환율 떨어지고 외국인 사고. 오늘 같은 날 빠지는 섹터는 어디예요? 지금 보니까 전기 전력주 쪽하고 화장품 같은 쪽은 좀 약간 밀리는 느낌인데 그동안 많이 올랐던 쪽이 빠지고 있죠? 지금요, 제가 빠진 섹터까지는 아직 체크를 못 했는데. 네. 아니 오늘 같은 날은 못 가는 데는 그동안 많이 올랐던 것밖에 없겠구나. 문 의원님 어떻습니까? 시장 분위기 지금 계속 이제 이 정도 이제 시작은 했고 외국인 수급 상황을 보셨을 때 어떤 판단이 드세요?
일단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네. 미국의 중요 경제 지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과감하게 액션을 취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뭐 물량이 좀 유입될 여지는 있지만 그게 네. 이제 기존과 비교했을 때 평균치보다는 좀 하회할 여지는 있다라고 좀 생각이 좀 들고요. 예. 아마 5호로 갈수록 좀 이 수급의 모멘텀이 좀 약화될 여지는 있다라는 게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5면 생각입니다. 갈수록. 예. 얘기 드린 것처럼 일단 정각 후약 정도. 정각 예, 후약 정도. 이번 이제 오늘 밤 발표된 미국의 고용 지표 그리고 10일 발표되는 5월 소비자 물가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영향을 줄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금융주는 왜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보여지세요? 사실 지금 캐나다 ECB가 금리 인하를 하다 보니까 사실 다른 타 국가들 역시 그 행렬에 동참할 수 있는 기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된다고 하면 사실 증권주, 보험, 뭐 은행 이런 금융주들이 많이 올라갈 여지는 있는데 이 중에서도 이제 제가 보기에는 증권주에 좀 주목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금리를 인하한다고 하면 채권 운용 평가 손실이 좀 나아질 동시가 있고 지금 부동산 관련된 사업을 그동안 재개를 못했지만 재개할 여지도 높아질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래도 금융주 내에서도 이 증권주 내에서도 놓고 온다고 하면 이제 한국금융지주나 NA투자증권 같은 경우가 좀 부각될 여지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원래 보통은 금리가 상승한다거나 금리 동결 예상되면 금융주가 움직이는 거 아니었어요? 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님 개선 때문에 올라가거나 예, 반대일 그러니까요. 경우에는 떨어지는데 예.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물량들이 있는데 예. 사실 금리가 떨어져야 채권 보유에 대한 그 금액 자체가 커지기 때문에 수익으로 잡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약간 양면의 칼과 같은 모습을 좀 보이긴 하는데 일단 현재로서 금리가 내려간다고 하면 이 금융주 내에서도 증권주들이 증권주. 조금 더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금융사라든지 지주사 같은 금융지주 쪽은 이제 뭐 증권사도 있다 보니까 그렇죠. 그 부분이 이제 평가가 된다. 네네네. 그런 네. 기대감 때문에 그럴 수 증권사들 금전에 뭐 요즘 수익 괜찮죠? 좀 개선되는 여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있겠네요. 예. 증권사 직원분들 연봉 올해 아니 인센티브 많이 받아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좀 나아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증권사들 실적을 집계할 때 운영하고 있는 채권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 금리가 움직임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실적이 잘 나온다 그러면 대부분이 이제 운영하고 있는 채권들의 평가 수익 부분에서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반영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 의원님 요새 좀 중국 좀 들여다 보셨습니까? 네. 뭐 지표나 뭐나. 네. 저는 뭐 개인적으로 먼지에 민감해가 요즘 너무 좋아요. 먼지가 안 넘어와서 네네네. 저쪽에서 이 5월, 6월 이렇게 이번 현충일 휴일도 뭐 어지간한 데는 다 참 이렇게 청명한 날씨에 공기까지 맑으니까 네. 나들이 하기도 좋고 네. 바깥에 나가면 참 기분이 좋았는데 그 얘기는 저 동네 뭐 좀 덜 돌린다는 얘기 아닙니까 혹시? 공장이고 뭐고 간에. 네네네. 그럼 오히려 경기가 좀 안 좋다 아니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거예요. 중국 좀 살펴보셨을 것 같은데 통 안 움직여요. 뭐 위안화 환율 같은 것도 안 움직이고. 네네. 요즘 중국에서 뭐 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예.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한 정책들을 많이 꺼내들고 있는데요. 네. 그게 이제 예전보다 반영되는 게 좀 미흡한 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중국 경제를 받치고 있는 부분들은 사실 제조업이 아니라 서비스업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제조업 관련된 지표들이 개선되고 있는 양상이긴 하지만 이게 네. 이제 중국 성장률을 견인할 정도로 그렇게 크게 여지는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 최근에 상해 종합 지수 기준을 놓고 온다고 하면 다시금 또 3,050선으로 내려오고 있는 양상이죠. 그 얘기는 결국 올해 3분기 이전까지 중국 경제 그리고 중국 증시를 바라보는 투자 심리가 예. 쉽게 개선되기는 어렵다고 그렇게 좀 바라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명확하게 전해드리는 뷰가 있어요. 중국 경제와 중국 증시가 예. 추세적으로 좋아지려고 하면 예. 결국 중국 정부가 부동산에 초점을 맞춘 부양책을 꺼내들어야 되는데 단적으로 금리 인하입니다. 근데 지금 인민은행이 금리 인하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예. 미중 간의 금리차 확대로 인해서 이하나 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라는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입장이죠. 왜냐하면 이제 채권 시장 중심으로 자금 유출, 이로 인한 이하나 환율의 약세,
채권 환율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기를 살리려고 하면 기준금리 인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연준이 금리 인하를 단행하게 된다고 하면 바로 인민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여력이 상당히 높아지기 때문에 아마 그 시점이 중국 경제와 중국 증시를 바라봤을 때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분들도 인민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그 뉴스가 들린다고 하면 그때는 중국 증시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뷰로 선회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저는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사실은 뭐 6월 코스피 밴드 좀 여쭤보려고 하다가 사실 시장 전체적인 흐름보다는 요즘은 또 섹터 종목 순환매 네, 장세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 식품주 좀 여쭤볼게요. 음식료, 삼양식품 주가. 오늘 보니까 60만 원을 뚫어냈어요, 지금. 이게 사실 주당 가격으로 봤을 때 그렇게 싸다운 느낌은 없는데 좋잖아요, 요즘. 좀 쳐다봐 주세요. 예. 아, 네. 예. 음식료요? 예, 음식료 쪽은 어떤 뷰를 갖고 계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오늘 농심도 좋고요. 그 최근에 그 한국의 5월 소비자 물가 결과를 놓고 보면 전년 동월 대비 2.7 정도까지 떨어졌거든요. 근데 물가가 떨어지는데 가장 큰 요인을 미쳤던 게 아니 물가가 마이너스 2.7이라는 게 아니고 2.7% 네. 상승이다. 상승률이 떨어졌다. 네, 정료가 밀렸을 때. 네, 예. 근데 이제 근원 상품하고 음. 농축 수산물 가격 하락 그리고 이제 지난해 이제 전기 도시 가스 요금을 인상에 따른 기저 효과가 반영되면서 이제 물가가 떨어지는 게 나타났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해드리는 이유는 네. 결국 음식료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를 놓고 본다고 하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원재료에 해당되는 곡물 가격이 떨어지는지 여부, 그리고 또 하나는 수출 모멘텀이 더 커질 수 있는지 두 가지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곡물 가격이 많이 오르다가 최근에는 그 상승률이 좀 둔화되고 있는 흐름들. 이는 결국 투입되는 원재료 가격들이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한 분기 뒤에 반영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실적이 좀 좋아질 수 있다는 해석으로 옮겨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수출인데요. 사실 라면을 중심으로 수출이 최근에 많이 개선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러게요. 결국 수출하면 삼양식품이라는 회사가 단연코 부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화면에 나오는 저 불닭볶음면 시리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음식료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들도 현 시점에서 놓고 본다고 하면 제가 말씀드렸던 두 가지 요인을 가지고 좀 접근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난해와 비교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 수출 증가 폭을 놓고 본다고 하면 네. 개선되는 양상이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뭐 얘기를 해주셨지만 뭐 삼양식품이나 이런 음식료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추이에 대해서 계속 지켜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삼양식품 차트만 놓고 봤을 때 좀 아찔하거든요. 네. 소장님 차티스트로서 어떻게 보세요? 이 주가 그럼 차트로 봤을 때는요. 일단 아찔한 단계에서부터는 차트 안 맞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예. 아 그럼 예. 그때는 뭐 심리로 가는 장이니까.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2차 전지 이제 제법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러게요. 며칠 전부터. 네. 예. 어떤 뭐 저 재료나 모멘텀이 있었나요? 아니면 단지 어떤 레벨 측면에서의 어떤 이 정도면 됐다 하는 흐름일까요? 저는 미국 대선과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미 있고요. 대선하고? 네, 지금 6월 달이면 예. 다음 달 이제 공화당이 먼저 예. 전당대회 하고요. 8월 달에 이제 민주당이 전당대회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에 돌입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결국 현재 바이든 대통령이 가장 강조하고 있는 정책들을 보면 IRA인데 여기에 있다는 세제 혜택을 가장 많이 보고 있는 게 2차 전지였고 이게 이제 지난해 주가 상승으로 연결됐던 상황이고 최근 들어서는 그런 모멘텀들이 둔화되면서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네.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접근을 해볼 만한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국 바이든 행정부가 대선 레이스를 앞두고 강하게 꺼내들 수 있는 정책은 기존 정책에 대한 정책을 더 강화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 IRA와 관련돼서 기존 정책보다는 그 규모를 늘리는 형태로 계속 얘기할 여지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걸 반영한다고 하면 이제는 2차 전지, 전기차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움직일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시거나 재테크존 앱 다운로드 받으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 외국인 또 어떤 리포트 관심 있게 보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